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7,630명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27명이 확진됐고 김포의 한 교회에서는 200명 넘게 집단 감염됐습니다. 설 연휴 이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정부는 방역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포공항 주변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총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육아 재택근무 허용 등 시민이 직접 제안한 국민공약 4가지를 발표한 가운데 공천 제한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의원은 처음으로 탈당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두고 후보 사퇴를 거론한 데 대해 윤 후보는 북한과 민주당이 원팀이 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보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안전성 확보 문제로 타워 크레인 해체가 지연돼 아파트 상부 실종자 수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뒤 내려졌던 대피령이 해제돼 100여 가구 주민들과 상인들이 돌아왔지만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면서 생계를 고민할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 종로 5가역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 간 파열 때문으로 추정되는 깊이 1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하차도 안에서 SUV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돼 2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겨울 축제가 대부분 취소됐지만 얼음 낚시터에 인파가 몰려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지역이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막을 방법이 없어 아예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선 경찰관 27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김포의 한 교회에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에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소식 노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경찰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서 소속 경찰관과 직원 789명이 일제히 진단검사를 받은 경기 시흥경찰서입니다. 검사 결과 2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체 경찰서 직원의 3.4%에 불과하지만 확진자가 거의 전 부서에 걸쳐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확산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긴급 인력을 투입해 업무 공백은 없다고 밝혔으나 아직 자가격리 대상자가 추려지지 않아 상황에 따라 일부 업무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김포의 한 교회에선 2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교회 신도와 접촉자가 349명인데 절반이 훨씬 넘는 2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9명을 뽑아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했는데 모두 오미크론으로 확인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포시는 지난 9일 예배에서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고 오는 27일까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말임에도 오늘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설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한 달 전 역대 최다였던 7,8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 설 연휴 이후 다음 달 초중순 하루에 2, 3만 명 규모까지 이후엔 더 폭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50% 넘어서 우세종이 됐다라고 보고 민족 대이동 이후에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5만 명, 10만 명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선 검사량 폭증 등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방역 체계를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 확대를 추후 검토합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 오는 26일부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 일반 국민은 이러한 자가검사 키트를 스스로 해본 뒤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654곳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등 코로나19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 치료자가 수백만 명으로 늘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격리자가 늘어나 의료나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유행은 짧게는 2달, 길게는 4달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포공항 개발은 보류했고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에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경선 때 약속한 250만 호보다 61만 호 늘어난 수치인데 논란이 됐던 김포공항 개발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 30만 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내부 논쟁이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 그렇게 할 경우에.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에서는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일부,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개발을 통해 28만 호, 재건축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기존 택지에서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다시 사과하며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만 표, 3만 표로 결판 날 것 같아요. 가짜 뉴스로 공격하면 그게 아니라고 해명해주고 좋은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을 벌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선대본 합류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탈당을 언급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서 육아 재택근무를 약속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육아 문제를 떠나서 재택근무를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토바이 교통 안전 강화 등 이날 공개된 국민 공약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울 종로와 대구 공천 요구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6월 복당 이후 처음으로 탈당을 언급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인연을 끊으라는 온라인 게시글에 권영세 선대 본부장 말대로 차라리 윤 핵관들이 출당시켜주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글을 남겼고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홍 의원은 현명한 분이라며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잘 아실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홍 의원과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말합시다. 윤 후보는 이번 주 계획했던 호남 제주 방문을 미루고 서울 등을 돌며 설 연휴에 예정된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북 선제 타격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싸워서 이기는 건 가장 낮은 수라고 비판했고 북한은 후보 사퇴를 언급했는데 윤 후보는 거절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탑재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설 대응책으로 선제 타격을 꺼내들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윤 후보에 대해 스스로 전쟁 광임을 보여준다며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사퇴를 거부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북한과 민주당이 원팀이 돼 자신을 전쟁광으로 호도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싸워서 이기는 건 가장 하책으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실력이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는 길을 찾아야죠. 선제 타격하겠다. 그래서 전쟁 부르시키면 누가 손해입니까? 국민이 손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준비 없이 북진 통일을 외치다 6.25 남침을 당했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 유도설과 무엇이 다르냐며 송 대표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오늘로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정치 톡톡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재혁 기자입니다. 신재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이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한테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네, MBC가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방송을 보류한 대신에 이번엔 무속 관련 녹취를 후속 보도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를 하질 않고 어제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온라인 매체 이모 기자에게 이 바닥에 누가 굿하는지 다 보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나는 점집에 간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 이모 기자가 홍준표 의원도 굿을 했느냐고 물어보자 김 씨가 맞다고 답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굿을 했느냐고 물어보자 그때도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지금 윤 후보하고 홍 의원이 공천권 요구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홍 의원이 구술했다고 이렇게 어제 보도가 나가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반응이 어떤 겁니까 지금? 네, 이 통화가 녹취됐던 시기가 지난 국민의힘 경선 당시 그 주술 논란이 상당히 이슈가 됐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손바닥 왕자 논란이나 천공스승 논란에 휩싸였던 윤 후보가 홍 의원을 겨냥해 빨간 속옷을 입고 다니는 후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적도 있었죠.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발언에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홍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무섭다며 평생 구술한 적 없고 무속을 믿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도 이제 구술했다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반응 오늘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경선 이후 유 전 의원이 단 한 차례도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었던 만큼 뭐 이번에도 좀 침묵을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반응을 하며 경선 종료 후 첫 메시지를 군 논란 해명으로 내놨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라며 구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건희 씨가 얘기한 대로 뭐 구술한 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공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의 건진법사라고 불렸던 무속인이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와 윤석열 후보가 해당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기도 했었죠. 김 의원은 7년 전 김 씨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행사에 건진법사의 얼굴이 찍힌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저 패널에 나온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마크 로스코전에 VIP로 이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참여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종교계 인사뿐만 아니라 박영선 전 장관과 우윤근 전 의원도 참석한 행사라며 김 의원의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행보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좀 속내를 드러냈다고 그래요. 네, 안철수 후보는 여지껏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항상 줄곧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일화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남 창원을 방문한 안 후보는 자신과 이재명 후보가 1대1 구도가 되면 큰 차이로 이길 것이지만 윤 후보로 단일화되면 이 후보와 박빙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대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즉각 안 후보 머릿속에는 단일화로 가득한 것 같다며 석 달 뒤에는 서울시장 단일화를 하실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아껴두었던 카드라고 한다고 그러죠. 가족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네, 일단 안 후보의 딸이죠. 설희 씨가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설희 씨는 지난달 소속 연구팀이 발표한 오미크론 관련 연구 결과물이 뉴욕타임스에 실려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설희 씨는 열흘의 격리 기간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씨도 다음 주부터 일정 동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가족이 총 출동하는 셈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두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부인들은? 네, 참고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번엔 동물권 보호 영상의 내레이션으로 등장해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길 위의 작은 생명들과 공존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할게요. 조금만 더 견뎌주길. 곧 봄이 올 거예요. 김건희 씨는요? 네, 김건희 씨는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스튜디오에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배우자들의 차별화 경쟁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의 고장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함께 현장 감식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밝힐 예정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나면서 순식간에 스키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용객 40여 명이 다치고 60여 명은 1시간 이상 공중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뛰어내리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제가 1시간 정도 봤는데 그분들은 계속 거기 앉아 계셨어요. 사고 하루 만에 포천시 측은 감속기 고장으로 역주행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속기가 회전축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돌려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마모가 되거나 어떤 사유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헛도니까 이제 밑으로 역주행 형태가 된 거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와 리프트 전문가 등과 감식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스키장 측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난 리포트에 나머지 리포트 검사를 하고 계시고요. 국과서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스키장 내 모든 리프트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지연돼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도 어려워지자 그동안 참아왔던 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요구에 구조당국은 내일부터 24시간 수색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건물 외벽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고 상층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지난 금요일 완료 예정이었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변수로 지연되며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구조가 늦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말 그대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조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소방대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가 없어서 추가 수색을 못했다는 겁니다. 현산이 저희를 우롱하고 계속 이렇게 구조작에 비협조적이고 국가에서 직접 지휘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길 촉구합니다.
이에 구조당국은 타워 크레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일부터 24시간 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무게추와 거푸집을 제거하면서 어느 정도 추가 붕괴 위험이 줄었다는 판단입니다. 본격적으로 교대조를 편성해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꾸려지면서 내일부터는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수색 구조 활동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24시간 구조 작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피해자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붕괴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령이 12일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요.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붕괴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건물 아래 상가는 주로 도매상이 있고 위에는 주민 100여 세대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상가 복도를 보니 팔다 남은 물건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로 아래 상가 지붕은 찌그러졌고 여전히 당시 잔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붕 덕분에 1층에 있던 상인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1차 막아주었기 때문에 저쪽만 친 거죠. 천만다행이네요. 예. 임시로 막아놓은 천막을 걷어보니 주먹보다 큰 콘크리트 조각이 나옵니다. 상가 건물 앞으로는 첫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던 지하 1층이 보입니다. 보상은 언제 될지 모르고 당시 충격으로 장사를 접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웅산 폭발해가 막 지붕도 주저앉고 그런 거 똑같았었어요. 아이고 가끔씩 이렇게 저거 높은 건물 쳐다보면 꼭 쓰러질 것 같아요. 7층 거주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12일 만에 대피령이 풀려 집에 돌아왔지만 보이는 건 참사 현장뿐입니다. 그 뒤로는 집에 들어오니까 한시도 못 있겠는 거예요, 기분이.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죠. 저 건물이 저렇게 들어서 버리니까 진짜 싫기는 싫어요, 진짜. 대피령이 해제됐다지만 여전히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통제 건물에서 주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철입니다. 화제 뉴스만 뽑아서 다시 보는 픽뉴스 하겠습니다. 민지수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인증샷 500원입니다. 옛날 개그 프로에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뭐 인증샷 찍으면 500원을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500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대상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까마귀 떼입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도심 하늘을 까마귀 수백 마리가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에서 남쪽인 우리나라를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예. 환경부에서 이 떼까마귀를 찍어 올리면 한 장당 5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매년 이맘때쯤면 저 경기도 수원 그쪽에서 많이 저런 까마귀 떼 출몰하는데 저런 장면 보면 참 주민들이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없던 조류 공포증이 생길 것 같다. 이 배설문을 피하려면 우산을 쓰고 다녀야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십에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민들은 실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난데없이 배설물이 떨어지거나 고압 전선을 망가뜨려 정전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환경부에서 왜 500원 돈을 준다는 거예요? 네, 지자체들은 이 사진들을 모아서 까마귀 출현 시간과 장소 등의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를 통해서 배설물 청소 등의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떼까마귀 제보 사례비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아이디어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원숭이 탈출 소동입니다. 동물원에서 사육하던 원숭이가 도망을 간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실험용 원숭이가 탈출을 한 건데요. 예. 원숭이 100마리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다른 트럭과 부딪히면서 원숭이 4마리가 빠져나간 겁니다. 예. 밤샘 수색 작업을 통해 3마리는 찾았는데 나머지 1마리는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시도하거나 접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시민이 함께 나서가지고 찾으면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원숭이의 몸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계잡이 원숭이로 알려진 이 품종은 한 마리당 약 1만 달러, 1,2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해 이 품종 원숭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청양고추 220배입니다. 아니, 청양고추도 매운데 청양고추보다 220배나 매운 고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고추는 아니고 이 미국산 고추로 만든 한 과자 이야기입니다. 과자.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이 매운맛에 도전하는 챌린지 영상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과자를 입에 넣고 우유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은 채 5분을 버티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자를 입에 넣은 지 몇 초 만에 이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매운 거래요? 네, 상상이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이 과자는 매움의 척도를 나타내는 스코빌 기준으로 220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청양고추가 1만 정도라고 하니 약 220배 정도 더 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1센트에 팔린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이 1센트에 팔렸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단돈 10원인데요. 48년 동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장을 누렸던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함 이야기입니다. 예. 길이 304m, 폭 85m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로 불렸던 이 배가 지난달 해체 작업을 위한 마지막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키티호크 항모 많이 들어본 항공모함인데 저 만드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1960년대 당시 이 배를 만드는데 총 2억 6,400만 달러, 현재 돈으로 25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약 3조 원짜리 항모가 단돈 10원에 팔린 셈인데요. 네, 누가 10원에 샀어요, 그래서? 이 선박 핵체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업체가 구입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해군은 이 항모를 함상 박물관으로 활용하려고 협상을 해왔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철 판매로 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 항모 폐기를 위해 오히려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불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오히려 잘된 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저거 해체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들 것 같은데요.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사중 충돌 터미네이터입니다. 뭐 무시무시한 충돌 같아요. 뭔 얘기입니까? 터미네이터가 사중 충돌을 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이 도로 한복판에 차량 4대가 부딪혀 있고 경찰차가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있는 검은색 SUV 차량에 영화 터미네이터로 알려진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예.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 까만 차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는 집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이 사중 충돌 사고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한 여성이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괜찮았대요. 네, 그의 대변인에 따르면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예, 저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교통사고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픽뉴스 하겠습니다. 민지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 서울 종로의 한 도로에서 지름이 3m, 깊이가 1m가량 되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다행히도 사고는 없었고요. 대전에서는 한밤중에 SUV가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선 한 개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서울 종로 오가역 도로에서 지름 약 2m, 깊이 1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꽝 소리가 나서 보니까 버스가 흔들흔들하며 갔거든요. 그래 나가보니까 그게 푹 꺼져 있어요. 그래 112에다 신고했다고. 보시는 것처럼 싱크홀은 인도 바로 옆 한 차선 정도의 크기로 발생했지만 날이 밝아 다행히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배관 노후로 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SUV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운전자를 실어 나르고 조심스럽게 뒤집힌 차량을 복구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전 탐방동 지하차도에서 SUV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한 명이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통행량이 많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음주운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전북 군산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는 모터보트가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고 이들 모두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법정에 서는 대신에 영상 녹화로 진술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당장 법정에 서야 할 아이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 판결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법원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포커스M 오지혜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멍투성이가 돼 숨진 정인이부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찢어야 했던 9살 아이까지. 앞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두렵고 낯선데 그런 상황에서 나쁜 기억까지 또 끄집어내라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아이가 당장 심리센터 다니는 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동학대 범죄특례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피해자는 법정 진술 대신 영상 녹화 진술만 하면 됐지만 헌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시민사회단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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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부모들이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아이 보호를 위해서 증인으로 내보내지 않고 사건을 포기해야겠다를 결정하던가 아니면 아이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겠다고 선택을 하던가.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시점을 놓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터 할지 아니면 앞으로 기소되는 재판부터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근 긴급 토론회를 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신문 최소화, 화상 증언실 활용 등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병리가 심각하여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와서 피해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아주 불리한 그런 저는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국내 사법체계가 아동 인권 보장에 미흡해 개선을 권고해왔던 만큼 헌재에 대책 없는 위헌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포커스 M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강원도 겨울축제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강태공들이 얼음 낚시터에 많이 몰릴 텐데요. 네, 그래서 해당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막을 방법이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아예 낚시터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대요. 강태공 여러분들 들으셨죠? 계속 찾아가시면 낚시터 폐쇄한답니다. 네, 장진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얼음판 위에 형형색색의 텐트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빙어를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쳐놓은 겁니다. 얼음판 위에서 삼겹살을 굽고 사륜 오토바이를 동원해 썰매를 끌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답답함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주말을 맞아 얼음 낚시터 곳곳에 몰렸습니다. 와, 평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애들 방학하니까 더운 거지. 갈 데는 없고. 강원도 춘천에만 이 같은 얼음 낚시 명소가 5곳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입구마다 출입을 막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막고 있지만 입구에 설치된 출입 통제선은 무용지물입니다. 얼음판 위에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리거나 아예 벗은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할 수 있는 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쓰레기 무단 투기밖에 없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 만큼 출입 자체를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시하지 않은 데는 사실 이렇게 막을 그런 건 없거든. 저희가 위험하지 않게끔 가이드라인만 쳐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자체들은 얼음 낚시터를 찾는 발길이 계속되면 아예 낚시터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저희 MBN은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3주간 전국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식당 이용은 줄었지만 카페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를 한 묶음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전국 식당과 카페의 영업을 최대 4인 9시까지만 허용했죠. 그런데 식당과 카페에 미친 영향은 사뭇 달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MBN이 첫 3주간 삼성카드 결제 데이터와 TDI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식당을 직접 이용한 비율은 8.4%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태원이 21.7%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카페 이용은 23.7%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기적 특성과 업종 특성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연말 연시에 인파가 몰렸고 오전과 오후 시간대와 관계없이 고객이 방문하는 만큼 식당보다 거리두기 충격이 덜했던 걸로 풀이됩니다. 입소문이 난 대형 카페에는 평일 낮에도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간격도 테이블 간의 간격이 넓어서 코로나 걱정이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밤 장사가 대목인 식당들은 연말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10시까지라도 늘려줘야 장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시 반 되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때문에 식당과 카페에 동일한 영업 규제를 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다르고요. 방역 정책은 좀 더 차등을 두는 방역 정책,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방역을 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가 더 심각한 업종이나 상권을 위한 핀셋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이터엠 강대엽입니다. 휴일인 오늘 추위는 쉬어갔지만 공기질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한낮 기온은 광주 11도, 대구와 부산은 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부와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 시작됩니다. 네. 저 사진 보세요. 어렸을 때 이맘때면 고향 방앗간에서 흰 가래떡 뽑느라고 바쁠 때입니다. 오, 방앗간에서 줄까지 섰었네요. 저는 뭐 그런 추억은 없지만 설날 떡국은 정말 좋아합니다. 떡국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먹는 건데 그것도 좋아해요? 그건 이제 좀 싫고요. 지금 현미 씨도 노래합니다. 네. 떡국 또 한 그릇 먹어야.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설 연휴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